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2020년 1월부터 거의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죠. 모일 수도 없었고 만날 수도 없었고 학교도 갈 수 없었고, 그래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연습도 못하고 사람도 모이지 못하는데 민속예술제 진행이 가능할까라는 이제 고민에서 시작을 해서 다 모여서 진행하는 축제는 사실 불가능하다라는 이제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 청소년 민속예술제니까 청소년들이 활용하기 쉬운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서 우리 고장의 민속예술을 청소년들이 진행을 하고 그것을 찍어서 영상으로 업로드하는 것으로 이제 민속예술제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31개 시군 청소년들이 만든 민속예술 영상이 다 모여서 고향문화원 벽에 이제 미디어 파사드로 구현되는 것이 2020년에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2020년 청소년 민속예술제에는 보면 여기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게 되죠. 새로운 소통 방법 찾기, 전통문화예술 아카이빙, 표현은 상상력으로 미디어 파사드. 그래서 자유롭게 이제 영상을 찍어서 이제 제출하는 방법으로 진행이 되었고, 겨울에 이제 고향문화원에서 일종의 시상식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2020년에 이렇게 청소년 민속예술제가 진행이 되고 2021년에는 경기도 민속예술제가 진행이 되죠. 이 경기도 민속예술제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됩니다. 어떤 기준으로 지역 특색이 반영된 전통 민속예술을 바탕으로 지역 축제의 새로운 장을 한번 지역 축제 31개 시군이 다 모이는 것이 아니라 지역 축제로서의 장을 한번 만들자라는 취지가 가장 강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경기도 마을이 살아나다, 그리고 축제 기간은 2021년 7월에서 11월까지 축제 장소는 각 시군 31개 마을에서 진행이 되지요. 그래서 2021년 23회 경기도 민속예술제는 이런 이제 기준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31개 마을 축제로, 그리고 경기도 31개 시군의 각 마을이 살아나는 형식의 민속예술제를 진행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잘 되지는 않았죠. 그렇지만 이제 전통 민속 예술의 건강성 또는 놀이적 성격 또는 이제 예술적 가치, 지역성 특수성 이런 것들이 이제 배제된 공연 방식으로 경연의 방식으로 지금 이제 박제화된 민속 예술제가 그래도 이런 문제들을 좀 극복을 하고 이런 문제들이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라는 자체적인 평가를 내리기도 했었습니다. 본격적으로 2022년 하고 올해 2025년 경기도 민속예술제는 그야말로 이제 지역 축제로서의 방향을 전환하는 시도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2022년에는 그 지역에 가야만 볼 수 있는 지역 축제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리고 지역 문화원이 중심이 되어서 지역의 민속예술을 한번 이끌어 보자. 그리고 연대와 협력이 가능한 이런 네트워크 조직을 한번 강화시켜 보자라는 이제 방향을 설정해서 2022년 경기도 민속예술제가 진행이 됩니다. 자, 경기도 민속예술제의 시간과 공간을 보기 위해서 경기도 민속예술제 2022년에 진행된 31개 시군 참가 내용, 그리고 참가 장소, 참가 일정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여기 보면 안양 건무가 6월 18일을 시작으로 해서 안산의 능길 논맹소리가 11월 4일에 진행되는 것까지 해서 장장 5개월에 걸쳐서 경기도 민속예술제가 진행이 됩니다. 장소를 보시면 다 자기 시군, 우리 시군의 지역에서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뭐 화성 시민 캠퍼스라든지 아니면 가천문화원 야외 무대라든지 아니면 오산의 고인돌 공원이라든지 이렇게 자체적으로 선정한 공간과 시간에서 민속예술제가 진행이 됐지요. 2022년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가장 큰 특징으로는 2022년 민속예술제의 시간은 각 지역에서 축제일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금까지 경연대회 방식으로 한 공간에서 같은 시간에서 민속예술 경연대회를 진행했던 것과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축제일을 선택하고 나서도
일종의 이제 심사 일정이라든지 아니면 하루에 이제 막 2개, 3개 이렇게 겹친다든지 하면 시간을 조정하고 이런 약간의 조정은 있었지만 축제일과 축제 시간은 각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5개월 동안 진행이 됐고 아까 표에서 보신 것처럼 축제일을 이제 자율적으로 선택을 해도 날짜가 9월 중순하고 10월에 가장 많은 지역 축제가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축제를 이제 준비해야 되는 시간도 필요하고 사실은 축제가 뭐 4월, 5월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더운 여름은 사실은 축제를 진행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더운 여름을 또 빼고 나면 그래서 9월, 10월에 날짜 선택이 가장 많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승 내용에 맞게 축제의 시기를 정할 수 있는 자율성이 활용이 돼서 지금 보시면 이제 수원천 개울치기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유래가 여름 장마가 거치고 나서 수원천의 악취 또는 이제 하천 범람을 위해서 개울을 청소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장마가 끝난 시기에 맞춰서 수원천 개울치기가 진행이 됐고 연천 아미산 우러리 같은 경우에는 추수를 앞두고 그러니까 논농사 다 끝내고 추수를 끝내고 나서 겨울에 땔감을 준비하기 위해서 했던 민속놀이라서 시기에 맞게 가을에 진행을 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부천의 윗소사 대동 산신제도 원래 이제 산신제를 음력 10월 3일에 지내는데 그 산신제 지내는 기간에 맞춰서 이제 축제 일정을 선정했습니다. 여주의 해촌 낙화놀이는 원래는 대보름 행사예요. 그래서 정월 대보름에 진행을 해야 하는데 축제 기간이 이제 정월 대보름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까 날짜는 이제 가을로 했지만 낙화놀이를 제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저녁 6시에 어두워져야 낙화놀이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녁에 이제 낙화놀이를 진행하는 시간적인 묘미가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자, 공간은 보면 재연의 내용에 충실하기 위해서 특별한 장소를 선택하는 경우들이 이제 생기게 됐어요. 물론 대부분의 공간은 이런 공간, 공원, 관광지, 유적지 이런 공간을 택한 지역이 한 3분의 2 정도 돼요. 근데 이런 이제 공간을 택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이제 저절로 모이는 공간이잖아요. 공원이나 유적지나 관광지 이런 곳들은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모이는 곳이라서 시민들과 축제를 공유하거나 공감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공간이라서 이런 공간을 선택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또 다르게 재연 내용에 충실하기 위해서 특별한 공간을 선택한 지역도 있어요. 그 사례를 보면 수원천 개울치기는 진짜로 개천에 내려가서 축제를 하셨어요. 개천에 내려가서 축제를 하셨고 양평 둘의 농악놀이는 농악놀이를 하기 위해서 추수를 마친 진짜 논에 들어가서 농악놀이를 진행을 하기도 하셨고 이천의 이제 정월대보름 지신밟기는 실제로 이천의 매곡 1, 2 마을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예전에 지신밟기 했던 것처럼 우물도 가고 각 집을 돌아다니면서 부엌, 마루 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실제로 지신밟기 형태를 재현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천의 윗소사 대동 산신제는 실제 산신제를 지내는 산신제 터에 올라가서 축제를 진행을 했고 안성 망벌레 벌패 전봉식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예전에 망벌레를 올렸다는 안성 객사에 가서 축제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여주 해촌 낙화놀이는 해촌 마을 논바닥 그 강이 옆에 있는 그 논바닥에 가서 실제로 축제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 축제를 예전에 벌였던 장소나 시간을 선택을 해서 이제 축제를 진행을 하죠. 수원의 개울치기 실제로 이렇게 개울에 내려가서 축제를 진행을 하셨고요. 그리고 부천 우소사 대동 산신제 같은 경우에도 산신제 터에 이렇게 직접 올라가서 축제를 진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2022년 민속예술제는 처음으로 이렇게 민속예술제를 변화를 꽤 해봤더니 시간과 공간의 유연성이 꽤나 높았다라고 이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2023년도 간단하게 살펴보면 5월 27일에 안양 건물을 시작해서 연천의 아미산 우러리 11월 7일까지 이제 진행되는 것으로 4개월 넘게 축제가 진행이 됐어요.
자, 전승 내용에 맞게 시간과 공간을 활용하기도 한 경우는 여주 낙화놀이는 해가 지는 시간을 고려해서 조금 늦은 시간인 오후 4시를 선택해서 축제를 진행했고, 수원 도당굿은 원래 도당굿이 치러지는 음력 10월 초를 축제의 기간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2023년에는 사실은 시간에 대한 자율성보다는 공간에 대한 자율성이 굉장히 커졌던 해라고 보여요. 역시 이제 뭐 공원이나 관광지, 유적지에서 축제를 벌이는 지역도 많았지만 공간 선택의 자율성이 굉장히 커지는 경향이 높았습니다. 광주 숭렬전 제향은 숭렬전에서 직접 지냈고, 고향의 농사소리는 성석동에 있는 실제 넓은 진밭, 질어서 이렇게 축제를 하면서 발이 다 빠졌어요. 그런데 그 논에 직접 들어가서 축제를 진행하셨고, 여주 낙화놀이는 소양 천변을 중심으로 한 마을에서 진행을 했고, 배감농연은 배감장터에서, 수원 도당굿은 도당굿 굿당에서, 그리고 고잔들의 행여소리는 신회일이 마을 일대를 전체를 다니면서 행여소리, 상여소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 이제 내용을 보시면 숭렬전 제향, 그 다음에 고향 농사소리 이렇게 넓은 들에서 진행을 했고요. 여주 낙화놀이도 마을에 있는 천변에 내려가서 이렇게 낙화놀이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배감동요는 이렇게 시장 장터에 축제 장소를 마련을 해서 축제를 진행을 했고, 수원 도당굿은 도당굿 고색동 굿당에서 이제 축제를 진행을 했고, 그리고 화성 이제 행여소리는 마을 고잔동 마을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상여소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인데 제가 잘못 썼네요. 2023년 내는 경기도 민속예술제 각 시군 축제와 협업하는 현상이 두드러진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여집니다. 2022년에 사실은 먼저 의정부 유현리에서 기우제를 의정부 문화원에서 개최하는 회룡문화제의 한 프로그램으로 포함시켜서 경기도 민속예술제를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2023년에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더 많아져서 파주, 의왕, 부천, 안산, 오산, 용인 등에서 지역 축제 또는 문화원 축제와 결합해서 경기도 민속예술제를 진행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파주는 파주 민속예술 한마당이라는 축제에서 파주 축제가 민속예술제가 진행이 됐고, 의왕, 부천, 안산, 오산, 용인도 각각 지역 축제와 결합해서 경기도 민속예술제를 진행을 했어요. 보시면 파주는 파주 민속예술 한마당에서 7개 단체, 파주의 7개 전통 민속예술 단체가 나와서 파주 금산리 농요를 민속예술제 축제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의왕은 의왕시 경기도 문화의 날 해서 문화가 달다라는 축제 이름을 달고 의왕 주례 농악으로 축제 경기도 민속예술제를 참가했고, 그리고 부천은 부천 전통락 2023이라는 부천 문화원 축제에 부천 중립 풍물이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들어가서 경기도 민속예술제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안산은 안산 읍성 문화예술제의 프로그램으로 안산 능길 논맴 소리를 경기도 민속예술제를 진행했고, 오산은 대보름놀이를 오산 독산성 문화제가 이제 굉장히 오래된 지역 축제예요. 이 지역 축제의 한 프로그램으로 참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용인도 경기도 문화의 날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서 용인 배감농요를 경기도 민속예술제로 참가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민속예술제는 지역 축제로 전환하자, 지역 마을로 돌아가자라는 취지를 가지고 시작을 했지만 사실은 더 많은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역을 그냥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이 갖고 있는 민속예술의 시간과 공간을 찾아줄 수 있는, 그리고 찾아가는 민속예술제로서 경기도 민속예술제가 바뀌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의 변화는 애초에 하루 이틀이었던 것이 축제 기간 자체가 5개월 정도로 길어졌고, 각 지역에 따라 유래나 내용에 맞게 특정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율성이 굉장히 커졌다고 보여집니다. 공간의 변화는 물론 주최 측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장소를 선택을 하지만 가장 많은 장소로는 시민들과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장소가 선택되었다는 것하고, 축제의 유래와 내용을 충분하게 반영할 수 있는, 그렇지만 좀 어렵고 힘든
그런 공간을 선택하는 경우도 굉장히 늘어났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2023년에는 물론 시간과 공간의 변화가 있었지만 2023년에는 특히 경기도 민속예술제를 지역 축제나 아니면 문화원 축제와 결합해서 경기도 민속예술제의 내용과 형태도 커지고 지역 축제의 내용과 형태도 굉장히 커지는 그런 이제 상생을 하는 모습이 부각된 한 해였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이런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는데 이런 지역과 공간을 찾아가는 민속예술제의 한계나 문제점들은 아직도 많아요. 그래서 보다 큰 가능성을 위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시간의 자율성을 더 크게 확보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지금까지도 변화를 시도하면서 축제 기간이 4개월, 5개월 정도로 늘어나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축제 기간은 사실은 1년 내내여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설이나 정월 대보름 아니면 3월 삼진날 이렇게 겨울에 진행해야 되는 민속 축제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민속예술축제 준비 기간이나 시작 기간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정해진 기간에 사실은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축제 기간은 1년 내내가 되어야 진정한 축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시간의 자율성이 확보가 된다면 공간 선택의 자율성도 훨씬 더 높아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시공간의 이런 확대와 더불어서 더 큰 가능성을 위해서는 사실은 몇 가지 문제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들이 있냐면 민속예술축제로서의 무엇을 지향할 것인가, 이것을 각 지역 민속예술 활성화로 갈 것인가, 아니면 민속예술 축제로 갈 것인가, 축제의 지향성이나 성격을 한 번 더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고 경기 지역 민속예술 축제로서의 공유와 공감이 필요합니다. 31개 시군이 모여서 했을 때는 물론 경연대회 형식이라는 한계점은 있지만 어느 시군에서 어떤 민속예술을 전승하고 있고 가지고 나왔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각 지역 축제로 돌아가면서는 제가 이렇게 사진 보여드린 게 지금 처음이시죠? 보신 게. 그렇죠. 다른 지역에서 어떤 민속예술제를 전승하고 있고 어떤 민속예술을 축제로서 만들어 가고 있는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공유와 공감할 수 있는 제도라든지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고 지역의 자발성. 사실은 이 민속예술제로서의 변화는 경기도 문화원 연합회에서 시도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위로부터의 변화입니다. 그런데 이 위로부터의 변화가 아래로부터의 자율성을 끌어낼 수 있는 더 큰 자율성을 끌어낼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사를 이제 컨설턴트이라고 이제 바꿔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제 심사의 내용과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 심사의 효용성 또는 이제 심사의 기준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일 수도 있는데 지금 제가 볼 때 경기도 문화원 연합회의 역량이나 인원 가지고는 사실은 경기도 민속예술제를 지금까지 이렇게 변화된 방법으로 진행해 왔다는 것이 굉장히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문화원 연합회 이런 한정된 인력과 역량 문제를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을 이제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제 2년, 3년간의 시도 끝에 시간과 공간의 변화로 제가 볼 때 경기도 민속예술제는 지역 축제로서의 전환 가능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능성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도 여러 가지 문제와 한계들이 있기는 하지만 또 다른 가능성과 축제성으로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물론 이런 이제 변화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문화원 연합회의 일꾼들, 전문가들이 있고 그리고 경기도 민속예술을 어렵지만 항상 이렇게 사랑하고 연출하고 전승하고 품으려고 하는 31개 시군의 민속예술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변화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같이 문제 제기를 해주시고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대토론의 자리가 마련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의 자리에서 더 많은 이야기가 나오면 경기도 민속예술축제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더 좋은 방향, 더 자유롭고 더 재미있는 축제로 변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네, 이따 대토론회에서도 더 좋은 이야기로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2년 동안 정말로 고생하셨는데 심사위원장님으로 활동을 하셨던 방영기
심사위원장님이 그동안 해오면서 느꼈던 부분들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님 모시겠습니다. 네, 추운 날씨에 이렇게 먼 길까지 오신 여덟 원장님 또 우리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 이렇게 하면서 참 경기도의 민속 축제에 관계되는 놀이가 얼마만큼 많이 자원이 많은데 또 그걸 활용을 하고 또 활용을 못하는 자료도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저는 오늘 전반적인 것의 평가와 또 개선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른 것은 다른 심사위원님들께서 구체적으로 많이 설명해 주시리라 생각하고요. 저는 먼저 이제 고증면에서 보면은 책자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그 경기도 민속축제의 근본이 뭐냐면 목적이 향토 문화를 사라져가는 향토 문화를 발굴해 가지고 그 지역만의 특색 있는 문화 축제를 만드는데 주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아쉽게도 31개 시군 중에 2개 팀 못 나오시고 29개 팀이 함께 경연의 축제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기에 정말 문화원장님들이 직접 출연도 하시고 또 관계 직원 여러분들 함께 애쓰신 지역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전체 함께 해주신 원장님과 동료에게 감사드리고 고정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보면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꼭 이름 있는 교수나 박사가 와서 고증해야만이 된다는 그 고정관념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볼 때 그래서 그 지역에 마을에 오래 사시면서 그 지역만에 내려오는 그 축제가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성남입니다만은 성남에 와보면은 이 멋을 지경다지기 짙어서 성남시만 와서 볼 수 있다는 그런 특색 있는 그런 걸 자료가 돼서 만들어져서 지역 축제가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원장님이나 관계자분들께서는 이런 게 정말 민속축제 각 지역에서 이어지는 그 대해서는 꼭 고증의 지역의 어르신들이나 옛날부터 내려오던 전통을 발굴해서 그 재현해서 그 지역 문화 축제를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또 소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품을 이렇게 보면은 그 축제하고 거리가 먼 그런 자료들이 소품이 많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60년대에 우리가 무쇠솥이라든지 그 석유 골로가 나오기 전 과정에는 밥을 지을 때는 돌 이런 걸로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솥단지 걸고서 이렇게 하는 거 그거 70년대 새마을 운동을 하면서 우리가 무쇠솥 이런 게 사라지면서 양원석, 나련 양말, 신장류 등에서 초가집이 소멸되면서부터 플라스틱이 보급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 변화에 소품이 근데 소품을 장식품으로 갖다 놓은 데가 너무 많습니다. 그 장식이 뭐냐면 갖다 놓으면 그 소품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평품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좀 아쉬웠다고 생각합니다. 또 농악 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 농악의 길을 할 때는 그 얼굴입니다. 얼굴을 이렇게 볼 때 보면은 처음에 저희가 장목을 꽃전용 꽁털입니다. 장목을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술, 용도, 주령, 깃발 순으로 구성돼서 이렇게 잘 해야 하고 우리가 길을 봤을 때 용도에서 좌측이 푸른색이 돼야 그것이 청이고 또 황용 이렇게 분류합니다. 근데 그걸 거꾸로 단 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좀 아쉬웠고요. 특히 이번에 지난번에 지적했었는데 하남문화원 같은 경우는 정말 문화원장님이 직접 붓구시로 그 깃발을 용기를 썼습니다. 이렇게 그거 봤을 때 그 성이 너무 감사했고 사실 작가분들도 지역에 요즘에는 서예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한테 부탁해서 낙관까지 찍어서 두면 10년, 20년, 30년 후에는 그 지역에 진짜 소중한
그러한 작품으로도 남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특이한 것을 봤고요. 경기의 특색이 이번에 보면 작년에는 호남 자도 우도노악도 많이 나왔는데 이번에 많이 고쳐졌는데 특히 남사당 패거리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그게 좀 안타까웠고요. 경기의 농악가락인 짠지배가락이든 닝개가락 뭐 이웃다리 이러한 가락들이 좀 사라지고 있다는 게 아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좀 아쉽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소리 부분에서는 좀 말씀드리면 포천에는 동두천, 연천, 김포 쪽에는 황해도, 황령도 소리가 가미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지역에는 경기 소리체로 민요가 불려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 장르하고 전혀 다른 그러한 소리가 불려진 것이 좀 안타까웠고요. 향토 민요는 토속, 예를 들면 충청도, 강원도, 전라도, 경상도 등의 토리가 관계 지도자들이 다 다릅니다. 우리 지역 방언이 다르고 억양이 다릅니다. 충청남도, 충청도도 다릅니다. 또 우리 경기도도 경기 남북도가 좀 한수 이북적으로 하면 억양이 항해도 쪽, 항해도 쪽 말씨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소리에 토리가 이어져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에 일반적인 관계 없는 분들이 하는 그 소리 그런 게 있었고, 예를 들어서 이 노동요는 굉장히 어려운 소리인 것이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서 전라도 판소리 하시는 분이 와서 이걸 가르친다고 해서 경기 소리 토리가 되지 않습니다. 가끔씩 보면은 호남 분들이 오셔서 민속 축제는 그 지역의 특색 있는 그 지역 사라지는 문화를 발굴해서 재현해서 그 지역 문화를 가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억양이 전혀 다른 분들이 출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잘 나가다가 어느 데는 뜻뭐 그래서 아따 내가 여기 와서 십몇 년을 살았는데 그럼 완전 그 앞에 작품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이런 거. 그 토리, 방언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속 축제 하는 이유는 우리 김대진 문화원장님께서 연합회장님께서도 정말 아까 인사 말씀하셨지만 사라져가는 우리 문화를 한 군데서 하루에 끝나는 것보다 경연이 아닌 축제 개념으로 가자 해서 이번에 당선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저희가 이제 볼 때 소리에 대해서 저는 소리 전문가입니다만은 소리에 대해서 이렇게 봤을 때 그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이 고중에는 이게 몇 년도에 언제부터 이게 시기가 됐는데 그럼 그때 소리가 나와줘야 돼요. 그리고 또 상야 소리라든지 이런 거 볼 때 보면 만장기라는 게 뭐냐면 요즘에 우리가 이적서입니다. 만장기는 그분의 살아생전 어떤 일을 했다는 거. 없으면 만장기가 없죠. 뭐가 나가죠? 거기에 배로 만든 아무것도 안 썼죠. 두 가지가 배를 한 거고 황색, 붉은색으로 한 이렇게 두 개만 가지고 하고 만장기가 많이 나가면 아 저분이 살아생전에 또 친구들이 좋은 글이 있으면 그분한테 남기고자 만장기를 들고 나가는 게 바로 근데 그런 게 부색이 맞지 않았다는 거. 또 상여에서 관계에 보면은 소리가 너무 짧다는 거. 그리고 그 소리에는 메나리조가 있는데도 거기에 있으면 국거리서부터 시작을 해서 나가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소리가 가사니까 계속 반복된다는 거. 이 많은 것을 연구하셨고 특히 연세 드신 어른들이 많이 정말 이렇게 노고하시고 수고하셨고 저희가 볼 때 과연 이 축제가 이 지역 축제에서 앞으로 계승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게 안타까움이 많은 게 젊은이들이 우리 많이 이게 홍보가 되고 지역에서 시장 군수님들이 좀 관심을 갖고 해주셨으면 그 지역 문화 축제로 이게 정말 관광 사업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축제가 있는데도 그렇지 못한 게 안타깝다는 걸 말씀드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습니다만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 못 드린 점을 이해해 주시고 어쨌든 우리 각시군 문화원장님 또 관계자 여러분 또 모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사전에 민속예술의 발전에 대해서 각 지역에서 현장에서 느끼는 온도는 좀 다를 것 같아요. 다를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각 지역의 민속예술에 대해서 할 말을 좀 모아봤습니다. 그 분 중에서 8분을 좀 모셨는데
토론자로 좀 모시겠습니다. 우리 먼저 가평문화원 정열칠 원장님 모시고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평문화원장 정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방영기 심사위원장님께서 좋으신 말씀 많이 들었고요. 또 앞에 시연 선생님께서도 많은 여러 그 주제 말씀 들어서 많은 참고가 됐습니다. 저는 그 가평문화원장으로서 이번에 이제 첫 임기를 시작하면서 가평문화원의 그 역사적 민속예술제 작품작으로 가평해다지를 작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좀 여러 가지 뭐 제약 조건이 있었습니다만은 나름 열심히를 해서 저도 직접 출전을 했고 해서 이제 여기서 지난 그 현장에서 우리 방영기 덕성님께서 많이 이제 말씀을 해주셨던 그 심사평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좀 건의할 부분, 그다음 이런 방향성, 그다음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지향점 같은 거 이런 것을 좀 말씀을 잠깐 드릴까 합니다. 아까 우리 방영기 심사위원님께서도 당시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고증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제 다른 지역은 또 나름 뭐 있겠지만은 이런 해다지 문화는 지금 정말 전국에서도 이렇게 많이 찾아볼 수가 없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 장례 문화라는 게 이제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뭐 이제는 다 매장 문화가 거의 사라지고 그 가평 지역에서조차도 1년에 뭐 한두 건이나 있을까 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이 이제 선설일꾼이나 해다지 하시는 분들이 전부 요령화되어 있고 또 젊은 사람들은 이것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증하는데 정말 어려움이 있고 이제 그럼에도 가평 지역에는 아직 그런 그 선설이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어떤 체계적인 그런 뭐 문헌이나 아니면 뭐 전수를 받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동네에서 구전으로 내려오는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선서리를 하시기 때문에 이제 이런 고증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우리 가평에서는 그 지역별로 조금씩은 차이가 있겠지만은 그 선서리 하시는 분들이 제가 이제 현장을 다니면서 들었던 분들 중에 이제 제가 직접 찾아가서 그런 고증에 대해서 말씀을 이장님들 그다음 그 동네에 가면 그 영자라는 분이 있습니다. 장례 문화를 주관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의 증언을 통해서 그 고증을 좀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부분이 미약한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계속 좀 돌아가시기 전에 자꾸만 아카이브를 해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연출의 한계점에 대해서는 뭐 저 역시 어려서부터 그런 거를 보고는 자랐지만은 이렇게 제가 직접 하기는 힘든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역시 이것은 동네 어르신 나이 드신 분들한테 자꾸만 그런 자문을 이제 구해야 되는 그런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게 우리가 이게 뭐 아까 이게 축제 형식으로 가야 되는 방향은 맞지만은 그래도 뭐 내려와서 심사를 하시는 계시다 보니까 이제 그 뭐 시간 제약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좀 꼭 반드시 지켜야 될 매뉴얼 같은 거를 미리 좀 해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시간 문제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걸 지난 현장에서도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우리 30분 그 참가 요강에 보면 30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 당시 방영기 선생님께서 왜 30분만 하려고 그러느냐 1시간 해도 된다. 그래서 우리 30분에 이렇게 채우려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걸 못 보여드리거든요. 준비한 건 많았었는데 이런 한계점 이건 꼭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0분에서 1시간 이내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또 장단점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뭐니 해도 예산이 뭐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원금리로 오는 보조금 갖고는 턱없이 부족하고, 그래서 뭐 문화원에서 이제 어떤 데 가서 기관에 가서 후원을 좀 받아갖고 이런 걸 충당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모든 것은 앞으로 이 지역 축제로 전환이 되면서 우리가 각 지방문화원이 나름 노력을 해서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가평에서는 이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보다 더 좋은 축제로 승화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간 잘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동두천 현장의 시각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좀 해주실 텐데, 그 김순희 동두천 민협보존의 선생님 모시고 가능하면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동두천 경기도 무형문화재 55호 거기에 몸담고 있는 김순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민속예술제에 심사 오신 우리 박영기 위원장님이라든가 그 밑에 우리 CGM 박사님 5개월 넘도록 심사 다니시느라고 정말 그 외 분들도 심사 보시는 분들 너무 고생 많이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 위해서 죄송하지만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청소년들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출전을 했는데 저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좀 궁금해하는 게 있어갖고요. 그날 직접 박영기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려다가 어린 학생들도 있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렸어요. 뭐냐면 우리 동두천에서는 물가불이 또 두레소리, 백중놀이 그렇게 전에 내려오는데 그날 말씀하시기를 물가불이는 듣기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좀 생소하다는 느낌으로 말씀을 하셨고 다시 고정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거 문화재 지정받을 때 옛날 그 조상님들이 전해 내려오는 거를 직접 그 마을에 70대, 80대, 90대 노인분들을 다 모여가지고 그거를 고증을 받고 그래갖고 이렇게 발굴을 해서 전해 내려오고 있는데 그 말씀 하셨을 때 좀 그런 것도 있네, 다시 한번 고증을 받아야 되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오늘 이제 기회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또 우리가 옛날에 거기서 보면 두레소리가 이제 못 내는 소리서부터 애벌, 두벌, 세벌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다 기계화가 돼서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옛날 그 400, 500년 전 오랜 옛날에는 세벌론까지 다 맸는데 그 세벌론 매는 소리도 굉장히 듣기도 좋고 농사 지면서 그 시름을 달래면서 했던 소리라 너무 애절하고 좋은데 그거를 지금 전승을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왜냐하면 끝나려는 말씀이냐 그만 말하라고. 그래서 어쨌든 제가 세벌론 매는 소리도 전승을 할 거예요. 앞으로 이번에 심사 오셨을 때 세벌론 매는 소리는 안 했어요. 근데 다음번에는 30분 시간 안에 짧게 해서 그거를 학생들이 하게끔 아니면 일반인들도 같이 하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벌론 매는 소리도 우리 위원장님, 심사위원님들 잘 좀 들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일단 이렇게 빨리 하라고 하니까 또 말이 다 더듬대는데 우리 동두천시 이단마을에서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그 소중한 문화유산을 제가 나이도 이제 많이 먹었는데 제가 전승하지 않고 발굴한 거를 전승 안 하면 우리 후손들이 모를 것 같아갖고 저는 악착같이 이거 전승을 하려고 그러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세벌론 매는 소리도 그렇게 하려고 그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물가부리 소리도 우리 좀 다시 좀 더 깊게 생각해 주시고 하면 감사하겠습니다. 빨리 끝내야 되니까 빨리 끝날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식당이 예약이 12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빨리 진행된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천 손영철 선생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천 석천 농기고두마리 보존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이 경기도 민속예술제하고는 인연이 굉장히 깊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젊었을 때 1994년부터 사실은 제가 이제 이쪽 관련해서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거 한 30년쯤 됐습니다. 그동안 이제 부천 같은 경우는 도시화가 되면서 부천은 그 향토 문화와 관련된 내용이 별로 없었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농기 싸움을 위주로 하는 고두마리라고 하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산신제, 우물제, 사실은 이제 그다음에 중리 풍물놀이 네 가지 정도가 부천에는 그나마 연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민속놀이인데요. 이거를 전부 다 제가 한번 연출을 사실 다 해봤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연천에 제가 이제 갖고 있는 조그만 지식을 조금 이렇게 가서 도와주고 있는 입장인데요. 고증에 대한 내용을 좀 바라보면 사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민속놀이는 아주 오래된 시기부터 진행됐던 부분들이라 사실은 지금 이거를 온전하게 해줄 수 있는 분들은 연세가 한 90 이상 되신 분들이나 이걸 온전하게 이렇게 증언을 할 수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 밑으로 되시는 분들은 사실 되게 제한적인 고증 정도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으로 봐서는 사실 이제 고증의 시대는 거의 이제 저물어 가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이제 개인적으로 들어요. 그래서 이미 이제 고증할 수 있는 분들이 다 돌아가셨거나 살아 계셔도 워낙에 나이들이 많으셔서 이렇게 기억이나 또 현장에 와서 이렇다 저렇다라고 해줄 수 있는 분들이 지금 거의 계시지 않고 있습니다. 부천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 저희 행사 때마다 와주셨던 어르신이 드디어 이제 거동이 좀 안 되셔서 2, 3년 전부터는 행사장에 같이 참여를 못하고 계신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뭐 고증에 관련해서는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되게 안타깝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나마 이제 뭐 과거에 이렇게 어르신들이 하셨던 영상이나 녹음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나마 정말 아주 소중한 자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연출의 한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대부분 이제 뭐 이렇게 보존회나 조직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이런 곳 같은 경우는 아마 이렇게 민속예술제를 준비하는데 그나마 수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우선 이렇게 요걸 앞두고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시간 자체가 전반적으로 너무 짧고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참여하시는 분들을 모으는데 굉장히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있으면 충분히 되는데 그때 행사를 앞두고 회원들을 모집을 해서 또 행사를 준비하다 보니까 되게 어려운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예산인데 뭐 홍보하고 그분들 연습비 할 때 식사 좀 대접해드리고 뭐 이제 이러다 보면 예산이 다 쓰이잖아요. 근데 음향 쓰고 그러다 보니까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사실은 이렇게 노력봉사 또는 뭐 이렇게 도와달라고 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되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이 좀 충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술제 심사 방식은 지금 형식이 저는 너무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조금 더 이렇게 서로 이렇게 피드백이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전국대회 관련된 부분인데요. 요거는 제가 이제 몇 년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다는 사항인데 전국대회 나가는 그 지방자치단체들이 꽤 있을 거예요. 많이 나간 팀들도 있고 한 번도 못 나간 지방자치단체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도 못 나간 데는 민속놀이가 이렇게 뭐 없다 그래서 못 나간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안 돼서 그렇다고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는 좀 그렇게 한 번도 못 나간 그런 지방자치단체의 민속놀이를 문화원연합회 차원에서 좀 더 지원하고 발굴해주고 또 이렇게 힘을 모아서 그러한 곳에서 이렇게 전국대회 한 번 정도 나가서 자기들의 민속들이 조금 더 그 과정을 통해서 보완되고 자리를 잡을 수 있게 이렇게 지원해서 전국대회를 좀 이렇게 경기도 입장에서 좀 했으면 어떨까 이런 좀 생각이 개인적으로 많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용인문화관의 김지혜 사무국장님 토론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영림문화원의 김지혜 사무부장입니다.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제가 짧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되는 사항들은 말씀드리지 않고 경기도 민속예술제 방향 점검에서 이름이 주는 함의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 그 다음에 그와 더불어서 어떻게 방향을 설정할 것인가 라고 하는 제언,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속예술 그리고 축제가 결합되다 보니 계승과 활성화라고 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고,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니 해야 될 것도 많고 또 원하는 것도 많고 필요한 것도 많아서 오늘 같은 심포지엄을 개최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용인은 도농 복합도시이기 때문에 도시와 농촌이 혼재해 있어서 지금 이 문제들을 점검하는 데 있어 도시의 목소리와 농촌의 목소리를 다 들을 수 있다고 판단했거든요. 그래서 이 토론 제의를 받았을 때, 이 문항을 받았을 때 일단 모든 이 용인에 산재하고 있는 민속예술제 참가하는 팀들의 의견을 다 수집을 해봤어요. 그 해본 의견을 바탕으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속예술을 하기 위해선, 그걸 잘하기 위해선 계승이고, 계승은 곧 고증이 바탕이 돼야 되는데 이 고증은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문헌을 가지고 하는 고증, 그 다음에 아카이빙에 있어서 영상을 가지고 하는 고증, 이 두 가지인데 민속예술제는 이 두 가지 모습 중 영상이 좀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방영기 컨설턴트께서 가지고 있는 그 경험적인 그 지식들, 그 다음에 마을의 고증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경험적인 그 지식들, 이런 부분들은 영상으로 아카이빙이 돼야 되고, 아카이브되는 영상들은 다른 지역에서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건 큰돈 들이지 않고 영상으로 찍어놓고 그걸 한국문화원연합회 홈페이지에다 올리신다거나 아니면 유튜브에 올리면 다른 지역에서는 그걸 영상으로 학습할 수 있으니 지역적 한계도 뛰어넘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지역까지 가지 않아도 그 영상을 보고 알 수 있으니까 경험이라고 하는 걸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아카이빙을 재현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출에 있어서는 많은 부분들이 비용의 문제가 크다. 이게 합쳐서 할 때는 그 공통된 비용들을 제거하면 되는데 각 지역에서 해야 되니 날씨도 고려해야 되고 지역 상황도 고려해야 되고, 그러니까 단일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는 제공된 비용은 너무 적고, 그러니 협찬을 끌어와야 되고 그 다음 상황까지 고려해야 되는 이러한 점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점들에 대한 고려는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언을 부탁드리는 건, 이게 지역 축제를 넘어서 한국 축제로 갈 수 있는 방안도 좀 살펴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상을 좀 받으면 향토 문화재로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시와 좀 협력을 해서 그 상을 받고 끝나고 마치는 것이 아니라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그런 지속적인 후원을 받을 수 있으니 그러한 것들도 좀 체계적으로 좀 도전을 해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의왕문화원 고문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의왕문화원 문화기획 담당하는 고은실 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토론 모든 주제 중에 저희는 이제 지역에서 바라보는 경기도 민속예술제 현장 축제의 장단점 부분에 대해서만 의왕 사례를 빗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31개 문화원은 대부분이 그 시속하는 보존의 풍물단, 농악단, 예술단 등이 있지만은 저희 의왕문화원 같은 경우는 이 모든 게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문화원이 주관으로 한다는 게 가장 특색이 있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전문가의 고증 자료가 또 미흡하고 전통성을 유지 계승하려는 부분에 대한 노력도 역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는 경기도 민속예술제를 2017년부터 나갔습니다. 그 전에는 문화원이 준비가 안 되어 있었고 고증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미흡했기 때문에 2017년부터 매번 다른 주제로 나간 것도 특징입니다. 이렇게 경기도 민속예술제를 치르기 위해서는 저희 직원들의 부단한 노력이 있었고 2017년부터, 그리고 이제 이 행사가 달라지기 시작한 거는 2022년 그러니까 지역 축제로 전환부터 저희 문화원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전에는 이 민속예술제를 나가기 위해서는 2달 전부터 사람을 모집하고 이 사람들을 직원들이 일일이 다 연출 부분 및 다양한 기타 기반 시설 그 종합 부분을 직원들이 다 담당을 해서 민속예술제 나가기까지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는데
이 부분에서는 대회에 나갔을 때는 우리 시민들은 아무도 그 대회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역 축제로 전환된 작년부터 2022년 그리고 올해 2023년 지역 축제로 전환했을 경우에 크게 달라진 두 가지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존회나 풍물단 없이 문화원 주권으로 진행되는 행사라 문화원 저희 임직원들 각자 역할을 맡아서 진행함으로써 그 경기도 민속예술제 예산의 폭을 저희는 줄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원 회원, 동아리, 수강생 등 문화원의 네트워크를 충분히 활용해서 축제의 참여를 높여서 이 축제가 다른 축제와는 다른 큰 차별점을 보였다는 게 저희의 큰 수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역에서 왕송호수라는 지역 자원을 활용했기 때문에 현장의 접근성이 확보가 되었고 그 지역이라는 자원을 활용한 거의 가장 큰 특징은 의왕 시민뿐만 아니라 경기도민이 함께 즐기는 축제로 발전했다는 게 저희는 또 올해 큰 그런 수확물이었습니다. 반면에 의왕문화원에 사는 모든 역할을 저희 문화원 주관으로 하다 보니 직원들의 업무 피로도와 다음에 또 문화원이 주관하는 지역 축제 이외에 시에서 주관하는 그 축제에는 경기도 민속예술제 행사를 접목하기 어렵다는 한계사항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한계사항은 아마도 시간적인 부분이 가장 컸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은 저희 경기도 민속예술제를 통해서 의왕문화원은 의왕 농악을 조사 발굴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을 했고 또 의왕 시민들에게 저희 의왕을 농악을 알릴 수 있는 큰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저희 문화원이 지역에서 다른 단체와 다른 차별화된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큰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경기도 민속예술제의 이 전환을 굉장히 크게 찬성하는 바이고요. 또 하나의 단점은 저희 축제에 타 지역의 전통 민속예술을 한자리에 관람하기 어렵다는 이 부분이 굉장히 큰 단점인데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연합회에서 최소 저희가 한 팀 이상 초청할 수 있는 그런 공연 비용을 지원을 해준다면은 저희가 민속예술제를 지역축제로 전환했을 때 굉장히 큰 볼거리와 그다음에 민속예술제의 공유 부분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숙제를 주셨네요. 다음은 이천문화원 이선민 팀장님. 예, 반갑습니다. 저는 이천문화원 이선민 팀장입니다. 저희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를 고민하던 시기가 거의 한 3년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세상이 완전 바뀔 줄로 알고 있었고 또 실제로 지금 올해 5월 5일날 WTO가 이제 엔데믹 발표하면서 끝났는데 제가 느끼기에 생각보다 세상이 그렇게 많이 바뀌진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하는 축제라든지 지금 생각하는 인식의 틀이라든지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경기민속예술제를 예로 들면 다르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경연대회 형식에서 마을 축제로 바뀌는 게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맞습니다. 이거 사실 김두진 회장님께서 정말 용기 내서 큰 변화의 시초를 발달해 주신 거라 정말 그 부분 동의하는데요. 근데 사실은 아직도 우리 머릿속에는 이 경연이라는 인식의 틀을 깨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우리가 좀 더 나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분명히 마을 축제를 하면서 지역을 흩어졌습니다. 지역을 흩어진 건 맞는데 실제로는 이제 심사위원분들의 수고가 많아졌죠. 31개 시군을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이거 하다 보니까요. 그런데 지금 앞서 토론자분들께서 공통적으로 지적했던 문제들은 사실 생각해보면 이게 경연대회라는 형식을 아직 깨지 못했기 때문에 나오는 문제들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들이에요. 사실 우리가 하는 행사는 다 요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대부분 대동놀이나 집단 의례를 이 경기민속예술제에 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집단 의례와 대동놀이의 진정한 힘은 사실은 우리 공동체 사람들끼리 하나의 가치관을 공유하면서 함께 놀면서 즐거워서만 생기는 그 공동체적인 응집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경연보다는 좀 더 인식의 틀을 뜨고 어떻게 하면 더 전승을 잘할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해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동체적인 응집력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우리 사회는 지금 굉장히 파편화되어 있습니다. 인간관계도 파편화되어 있고 뭐 아파트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속예술제가 가진 이 공동체적 응징력이 사실은 우리 시대에 중요한 가치가 있고, 그래서 저는 이 경기민속예술제가 우리 시대에 통할 수 있는 중요한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중요한 행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신지현 박사님께서도 이제 어떻게 나갈까를 고민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 나름대로 생각은 우리 민속예술제가 각 지역 현장에 있는 교육 현장과 좀 결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현 시대 교육계 주요 테마 중에 하나는 지역과의 결합입니다. 저는 2011년부터 이 경기민속예술제를 담당했었는데요. 10년 전과 지금 분명히 분위기가 다릅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학교에 가서 뭘 했었다면은 사실은 쉽지 않았는데, 요즘은 오히려 학교에서 문화원으로 찾아와요. 뭘 좀 같이 하자고. 저희한테는 뭐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판이 깔린 상태입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혁신교육지구 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이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이제 지역과 연계를 해서 그 교육의 범위를 더 넓히는 건데, 이 사업의 기치가 그렇습니다. 마을이 곧 학교다. 그런데 우리 경기민속예술제 주제가 31개 마을이 살아난다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두 사업 간의 공동 지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물론 구체적인 말씀을 이 자리에서 바로 말씀드리기 좀 한계가 있겠지만, 적어도 각 지역 현장에 있는 학교의 학생들이 우리가 하는 축제, 시연을 보러 올 수 있는 환경에 좀 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불러올 수 있을까? 뭐 공문을 보내든 다른 방법을 찾든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좀 더 우리의 행사를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학생들이 지금 당장 이렇게 오는 게 힘들다면 적어도 아니면 우리가 학교로 가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전승자를 만들자, 기능전승자 만들자는 말이 아니라, 이 우리 보존 회원들에게는 학생들에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내가 이거 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주고요. 반대로 우리 학생들은 우리 지역에 이렇게 중요한 게 있었구나, 이 거북놀이 보존회가 우리 이천의 것이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만들어주는 쪽으로 좀 더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너무 길어졌네요.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 이제 잘 보이려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잘 전승할 수 있을지를 나중에 조금 더 시기가 된다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일산 거북놀이 보존회 국장님이신 것 같은데, 예, 박연아 선생님입니다. 저는 현장 축제 장단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할 건데요. 어쨌든 민속예술제가 경기도 민속놀이를 복원하고 재현하는 거에 큰 역할을 하는 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이제 어쨌든 저희가 생활 문화들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거를 대회 형식이나 아니면 무대 공연화해서 많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건 사실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이건 다시 지역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 차에 이게 현장 축제로 바뀌어서 저는 되게 좋게 보고 있는 중인데요. 저희가 작년에 저희 동네에 있는 매곡초등학교라는 초등학교 학생들로 지신밟기를, 대보름 지신밟기를 경연했는데, 저희가 이거를 상을 받겠다는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이왕 한 건데 동네로 들어가서 동네 어르신들하고 잔치를 한번 열자는 취지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네 어르신들이 당신들 손자들이 와서 공연을 하고 막 이런 것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냥 그 나름대로 저희는 그냥 하나의 축제를 잘 즐겼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현장 축제가 무대외에서 공간이 지역으로 들어간 건 사실인데, 과연 우리가 그 정체성까지 가져갔느냐라는 거를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저희가 모내기를 진짜 논에서 하면서 오랫동안 동네 어르신들이 가르치는 소리 누가 또 받아가고 이렇게 계속 이어지면서 모내기를 했지만, 지금은 그런 걸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무대가 바뀐 것 뿐이지, 현장이 바뀐 것 뿐이지 예전과 똑같은 형태를 갖추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대안점은 뭐냐? 그러면 마을과 저희 같은 보존회와 그 다음에 체험객들이 하나로 뭉쳐서 축제를 만드는 것이 결국은 이 문화가 사는 방법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천에서 지금 내년에 추진하는 거는 뭐냐면, 1년에 체험객들과 거북놀이 보존회와 마을과 연대를 해서 계절별로 그 시기에 맞는 축제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4개를 정했는데, 대보름 축제 줄다리기, 그 다음에 모내기, 실제로 이제 논에 가서 동네 기능자들하고 이제 모내기를 할 거거든요. 체험들도 다 모아서. 그 다음에 백중에 풍물놀이, 그 다음에 10월 추석 때 거북놀이 4개를 축제로 마을 공동체와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결국은 무형문화재가 그런 민속놀이가 살아남아가는 가장 큰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많이 기다리셨는데 들으면서 참 아쉽긴 합니다만 마지막 토론자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택민속놀이 보존회장 김종수 회장님. 네, 반갑습니다. 평택민속놀이 보존회장 김종수입니다. 일단은 그 경연대회 형식에서 민속축제로 갔다는 거에 대해서는 문화연합회에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하셔서 되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역 축제를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지역 축제를 만들 것이냐 하는 게 또 의문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지역 축제를만 들어간다 하면 그 축제 시기적인 그 계절, 그다음 날짜, 그다음에 심사위원님들 스케줄 이런 걸 다 고려한다고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원하는 날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독자적인 행사로 해서 지역 문화원이나 문화연합회나 이걸 어떻게 다시 고민을 해서 이 행사가 지역 축제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이 행사를 지역 축제로 만들어서 지역에 있는 축제들이 우리한테 들어와서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대안도 좀 솔직히 좀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전통문화 계속 발전을 하고 지역의 전통문화를 발굴을 하는 솔직히 그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는 전통을 제대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연출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변화를 줘야 되고 그러면은 이게 실질적인 전통 예술이냐 아니면은 그러면 허용이 된다면 연출을 얼마까지 할 수가 있느냐 말 그대로 여기 심사위원들 다 돌아다니면서 고생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어느 심사위원님은 연출을 해야 된다 하고 어느 선생님들은 전통을 고집을 해야 된다 하고 솔직히 심사위원님들께서도 다 그때그때 심사평이 다 다르십니다. 그럼 이거를 연합해서 명확한 규정을 주고 여기까지 몇 프로까지는 연출이 가능하다라는 이런 노력들이 좀 있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실질적으로 그 각 지역에서 행사를 하면서 어르신들이 많은 노력을 합니다. 1년에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땡볕 아래 나와가지고 연습을 하셔야 되고 뭐 이것저것 많이 하셔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노력에 비해서 저희가 1년에 받는 예산은 행사비 하나 정도밖에 없거든요. 우수전통 민속지원금 뭐 한 가지 있지만 실질적으로 계속 이걸 육성을 하고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도 연합해서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사실은 이 심포지움이 거의 처음 열린 것 같아요. 민속예술 발전을 위해서. 그러나 한 가지 분들마다 오랫동안 논의하고 또 수기하고 해야 될 과제들을 저희가 좀 부여받은 것 같고 들으면서 해야 되는데 못했다 그래서 죄송한 마음 들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교차하는 지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8분의 귀한 토론 저희가 잊지 않고 다음 토론회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